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도움을 받는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관세와 방위비 압박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검토 가능성을 파악해보라고 당내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외부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MBN이 연속 보도한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에 대응해 외국인 요양보호소를 도입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올 것이 온 걸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우리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 도움을 받으면서도 미국에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향후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어떻게 대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취임 이후 취한 조치들을 하나씩 나열하던 중 상호 관세 대목에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도움에 비해 불공정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로 대부분 무관세인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한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보조금 근거가 되는 반도체법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Your CHIPS Act is a horrible, horrible thing. We giv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it doesn't mean a thing. They take our money and they don't spend it. 이 밖에 미국 알래스카주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과 일본 등이 각자 수조 달러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역시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재정적인 기여를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강경 일변도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국제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죠.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정말 맞는 말인지 이혁근 기자가 양국 통상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내놓은 통상정책 아젠다 보고서입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평균 13.4%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른바 최혜국 관세로 미국은 우리를 포함한 WTO 가입국에 평균 3.3%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4배 많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어 2012년부터 최혜국 관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교역 품목의 99.7%가 무관세로 국경을 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에 대해선 전혀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0%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안보 상황이 어려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그 부담을 덜하면서 일종의 무임승차를 해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양국 교역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냉혹한 국제 질서가 고스란히 느껴지죠. 엊그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 압박도 그렇고 말입니다. 오늘 그의 연설을 보면 우리에게도 조만간 청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위비 인상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주한미군 배치도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보단 중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쓸 거고 말이죠.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부자 나라, 현금 인출기로 언급해왔습니다.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동맹을 철저히 상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취임 후 더 노골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한 건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한국 역시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파장이 없을 수는 없죠.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주한미군이 북한보다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역할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과거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처럼 주한미군의 훈련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8년 미국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캐나다, 나토까지 지금 버리는데 그 나토를 저렇게 대하는데 우리를 얘기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대중견제라는 큰 틀에서 한미일 협력이 핵심인 만큼 실제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언급했는데 역시나 내용은 통상 압박이었습니다. 국제부 김태희 기자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대놓고 콕 집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한국을 향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행보를 보면 이런 통상 압박의 과장은 있었지만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불리는데요. 먼저 말로 압박해 상대를 공포로 몰아넣고 그래도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실질적 제재로 협상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군사 지원의 중단까지 갔던 우크라이나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이 캐나다 총리를 계속해서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라고 부르면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오늘 처음으로 한국을 대놓고 언급했으니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 이거겠네요.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상대했던 방식을 보면 이 한국에 대한 압박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이 문제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와 최소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도 봤지만 트럼프가 인용하는 수치를 보면 틀린 것도 많고 과장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여러 나라가 알래스카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실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관련 논의를 했지만 아직 투자를 확정한 게 아닌데도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연설할 때 미국 주요 언론들이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하는 건 관례가 됐고요. 네. 오늘도 미국 언론은 여러 사실이 과장이나 오해, 또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부를 일반화하거나 과장해서 쓰는 표현이 아주 일반화된 겁니다. 특히 오늘 트럼프 특유의 자화자찬식 칭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 연설은 여러 측면에서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은 매년 3월 의회에서 비전을 선포하는 국정연설을 진행하는데요. 네. 상하원 합동 신년 국정연설 자리에서 비전보다는 치적 홍보, 바이든 전 정권 비난이 줄을 이뤘습니다. 오늘 100분간 진행된 연설은 역대 최장인데 이 빌 클린턴의 90분 연설 기록을 넘었습니다.
보니까 다 전 정부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하다못해 달걀값 오른 것까지.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야당인 민주당 야유를 하거나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설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하고 또 거짓이라는 푯말을 들어서 항의했습니다. 이 의장이 경고를 무시하고 큰 소리로 항의한 민주당 소속 엘그린 하원 의원은 결국 회장당했습니다. The chair now directs the sergeant at arms to restore order. Remove this gentleman from the chamber.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USA 이렇게 외치며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2인자라 불리는 인물이죠. 머스크. 오늘도 아주 굳건해 보였습니다. 네, 공식 2인자인 벤스 부통령보다 일론 머스크 정보율부 수장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정부 효율부를 언급하면서 이 수장 머스크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김태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의 견제가 그 어느 때보다 세지만 중국은 5% 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며 쓴소리도 있지 않았죠. 하지만 따져보면 중국의 자신감만큼 경제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양회 개막 이틀째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업무 보고에 나섭니다. 리창 총리는 최대 관심사였던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년 연속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인데도 5%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 겁니다. 一年来面对外部压力加大复杂严峻形势稳中有进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낸 자신감과 달리 중국의 경제 속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강화로 중국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출까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을 위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 중국은 올해 재정 적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300조 원 늘어난 1,100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방 예산을 4년 연속 7%대로 증액하며 경제는 물론 안보에서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누가 이기든 새 대통령은 용산에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집무실 사용이 불가하다는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공감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청와대로 복귀를 하거나 세종으로의 이전 등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된 용산 대통령실 상징성과 일반에 개방된 청와대의 보안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이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MBN 취재 결과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당내에 대통령실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확대 간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해 관련 지역구 의원에게 현황 파악을 당부했다는 겁니다.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차원까지 민주당의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달라는 주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회의가 있기 하루 전에도 이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수도 이전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치와 분권은 이 시대의 핵심적인 과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본격화할 경우 관련 사안을 얼마나 힘을 주고 끌고 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입 밖으로 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보셨듯 대통령 집무실 이전처럼 물밑에서는 대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앞서 MBN은 민주당 지도부가 일부 현역 의원들에게 경선 방향 등 대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더 취재해보니 당 지역위원회 실무자 선에서도 경선 기간 최대 30일 등 조기 대선 논의가 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민주당 한 시당위원회 실무자 회의 안건으로 차기 대선 관련 실무 논의가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무진들은 대외비 문건을 공유하며 대선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경선 기간을 최대 30일 안으로 예상하며 탄핵 인용 뒤 열흘 안에 선거인단 모집과 컷오프 등을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선일 32일 전부터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선대위를 꾸리고 본선 대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탄핵이 인용된 직후 이틀 이내에 국민 선거인단 모집 추진을 예정하며 여기에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담겼습니다. 선거가 확정되면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지침도 하달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문건에는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치러진 19대 대선 일정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습니다. 해당 시당위원회 측은 해당 문건이 중앙당으로부터 내려왔다고 설명했는데 당 지도부 인사는 지역으로 내려갈 성격의 문서도 아니고 대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영입니다. 지난 2023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고 했던 이 대표가 말을 바꿔서일까요? 민주당에서도 당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꽤 나왔었는데 이 대표가 당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연달아 비명계를 만나며 통합을 강조하던 차에 이런 발언이 나온 거죠. 비명계는 발끈했습니다.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어대명은 안 된다며 플랜 B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비명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던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비명계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짰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발언 이후 이 대표는 다 지난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열을 올리던 당내 통합 작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실제 원외 비명계 모임 초일회는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에선 차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어대명은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본선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며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어대명 경선은 막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플랜 B를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도 연일 개헌 주장을 이어가며 이에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에서 진정한 야권 통합을 위한 완전 국민 경선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통합이라는 당면 과제를 풀어야 할 이 대표의 속내가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느냐? 강성 지지층들의 이런 반발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금기시 돼 있죠. 하지만 지지층의 바람과 달리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현실적으로 대선까지 60일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실무진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초적인 검토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당 분위기 김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일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신 국가의 원로들을 찾아뵙고 지혜를 구하고 생각을 교환하는 것은 보수정당 대표주자인 국민의힘으로서는 해야 될 일입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집회에 못 나가면 민원이 쏟아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꺼내겠냐고 밝혔습니다.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60일 조기 대선에서 경선 과정마저 빼면 기껏해야 한 달 남짓밖에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지도부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여러분 눈에 선이 보이죠?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당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을 점검하는 아주 기초 단계의 실무적 준비야 없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 여부가 어떻게든 결론이 나는 만큼 과거 사례를 검토하는 차원일 것이라며 조기 대선 공식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여권 잠룡들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30 청년들을 공략한 북콘서트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타트업 업계를 만나 성장, 경제 행보를 보여줬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를 찾아 한동훈 전 대표를 나라와 당을 망쳐놓은 사람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은 정태진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자맹 2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연호 속 북콘서트 연단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친한계 의원 16명이 참석해 힘을 실었고 한 전 대표는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개헌에 침묵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같이 저런 사법 리스트를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계엄령을 발동해서 사법부를 눌러버릴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핀테크 스타트업 업계와 만났습니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유죄 판결도 난 바가 있으니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출당을 시키거나 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 단식 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한 전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당을 이래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안철수 의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중도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견제구를 날리며 대선 경험이 있는 검증된 후보는 본인이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 속에 여권 잠룡들은 서로를 향한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어제 사과문을 발표한 선관위가 오늘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고개를 숙이며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건 이미 다 있는 거죠. 여기선 하나도 찾지 못했고 감사원이 비리를 찾아낸 건데 감사원의 감사는 또 못 받겠다고 했고요. 무슨 말일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1년간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찰을 통해 적발한 불법 경력 채용 관련 규정 위반 건수는 878건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에도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인사 담당자의 발언까지 공개되며 비판이 집중되자 결국 선관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통렬히 반성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 국회의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서면 사과문에 이어 이번에는 위원장이 직접 사과하며 외부 통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김용빈 사무총장은 다른 헌법기관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외부 감사를 받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헌재는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재만 규정돼 있더라도 감사원이 선관위 공무원을 감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게 맞다는 의견 하에 그런 의견 하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사실상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같은 국회의 통제만 받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 세대들의 꿈과 기회를 짓밟는 채용 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조직 운영 불신이 선거 과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책임을 통감하지만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중도층의 차기 대권 주자를 물으면 3명 가운데 1명은 답이 없습니다. 정권 교체는 원하지만 뽑을 후보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정권 연장론이 앞서는 영남권도 비슷합니다.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이 PK에서는 46%, TK에서는 41%에 달하거든요. 표류하는 보수층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걸까요? 여당 지도부가 오늘 영남권으로 향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수 응답자의 34%가 선호하는 차기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결집세가 뚜렷한 반면 보수층에선 확고한 반 이재명 정서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를 둘러싼 관망세가 중도만큼이나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기류는 영남권에서도 확인됩니다. 같은 질문에 응답을 유보한 비율이 PK에서는 46%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보수 텃밭 TK에서도 41%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이 여권 주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보수층의 복잡한 속내가 여론조사에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TK를 찾아 반 이재명을 고리로 당의 단합과 승리를 당부하며 표류하는 당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우리 당의 단합과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내일 부산항을 찾아 지난 총선에서 부진했던 PK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의 결론이 아직이죠. 왜일까요? 한 총리의 탄핵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이 여러 겹쳐서 한 총리 탄핵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선거 순서를 정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은 가장 큰 변수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유 중에는 비상기업 내란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점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두 사건의 쟁점이 맞물려 있는 만큼 하나의 사건을 먼저 결론 내릴 경우 나머지 사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국회 측의 검찰, 국무위원 수사기록 송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의 유력한 선고 일자가 다음 주 14일임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두 선고를 같은 날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쟁점이 간단한 한 총리 사건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반면 헌법재판관 출신 법조인은 두 사건의 중요도를 비교했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이냐고요.
헌재가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 총리 탄핵 각하가 헌재 애국이라며 즉각 한 총리를 복귀시키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헌재 압박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에 한덕수 대행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며 헌재가 정치를 하느라 선고를 못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해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당장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의결 정족수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얼마냐 그 판단도 미루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외경제 불확실성 문제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뺄 때 국회 재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도 한 총리 탄핵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시점이 늦어지면 최 대행으로서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헌재를 압박해 선고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제는 한 총리 복귀 이후에 생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임박한 만큼 실제 선고까지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지난달 상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안성 세종교량의 시공사가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해당 문서엔 시공사인 현재 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무단 변경했다가 발주처한테 적발돼 보완 조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정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김민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초 현대 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문서엔 공사 관련 안전성 계산서와 시공 상세 도면이 수록돼 있습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시공 상세 도면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도면상에는 직경 50mm 강철봉이 나오는데 구조 계산은 다른 종류의 강철봉으로 했다는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당시 교량의 상부 거푸집 시공 도면을 보면 50mm 강철봉을 시공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량 상판이 붕괴된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변화를 시킨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실제 공사 안전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행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설계 무단 변경이 일부에 불과할 수 있어 시공사와 발주처 모두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한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A 부품을 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서류상만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B 제품을 썼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발주처의 보완 요구를 수용해 시공했다며 이번 사고와의 관련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등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시공사와 발주처를 압수수색해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의대생이 아니면 짐을 싸라. 연세대에서 의대생 전용 기숙사에 휴학생들을 대거 내보냈습니다. 입소 자격은 재학생에게만 있는데 집단 수업 거부, 그러니까 휴학을 하면서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야 학기 중에 휴학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지만 이젠 아니라는 거죠. 일부 학생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기숙사 건물 택배 보관소에 미처 챙기지 못한 이삿짐인 옷가지와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생들의 전용 숙소 재중 학사인데 정작 학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학생들 나가고 있다 그래서. 나갔어요. 많이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재중학사는 의대생 약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이 의대 증원의 반발에 휴학 중이어서 이 학교도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곳의 입사 자격이 재학생인 점을 들어 집단 수업 거부 중인 학생들은 퇴사 조치를 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재중학사 운영 내규가 재학 중인 학생에 해당해서 입사를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재학생들로만 채워줘도 부족한 공간인데 거기에 휴학생이 들어올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학교 측은 퇴사 조치를 매 학기마다 해왔다며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 하지만 의대 대부분이 전용 기숙사 신청 자격을 재학생으로 두고 있어
성균관 의대 등도 퇴소 조치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퇴사 대상이 너무 많아 상황을 지켜보는 곳도 상당수인 걸로 파악됩니다. 서울대는 휴학생들이 갈 곳을 잃게 돼 퇴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고려대는 실습생들의 전용 숙소가 있지만 휴학에 따른 이용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MBN이 가장 먼저 보도해드린 안타까운 사건 소식입니다. 10년 동안 간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된 아버지와 아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생활고를 겪었던 정황도 나오면서 간병 살인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안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한강공원입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한강에 뛰어든 80대 A씨와 아들 50대 B씨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뒤 두 사람은 뜻밖의 자백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80대 나이의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주거지를 수색한 경찰은 여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여성은 10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간병하며 살아왔는데 최근 전셋집을 빼줘야 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며 아내가 목숨을 끊어달라고 요청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전날인 지난 3일 밤에는 A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동안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웃들도 이 같은 사정은 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복도식이 아니잖아. 사실 옆집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일각에서는 돌봄 공백에 의한 간병 살인일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두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유족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을 우려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도 곧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딩에 달린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차에서 내립니다.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생이 너무 꼬였다고 답합니다. 왜 살해하신 거예요? 그냥 인생이 너무 꼬여서 있었어요. 법원은 남성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이 범행 1시간 전부터 현장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는 범행 이후 피해 여성을 근처에 버려진 이불로 덮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흉기를 미리 준비했지만 계획이 아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계획 범죄로 일단 의견을 두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유족은 남성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을 우려하면서 계획살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정신질환 주장하면서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잡아서 최대한 형량을 무겁게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남성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 공개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간만에 훈훈한 소식입니다. 아들 수술비로 쓰려고 모은 현금 2,600만 원을 실수로 버렸다. 기가 막히겠죠. 전날 버려진 쓰레기는 이미 집화장을 떠나 소각정으로 옮겨진 뒤 진공 압력으로 집화되는 과정에서 봉투가 찢겨 어디서 누가 버린 건지 구별도 못할 만큼 뭉쳐진 상태였는데 환경미화원들이 8시간 동안 뒤진 끝에 1,800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곳곳에서 온 쓰레기가 모이는 폐기물 집화장입니다. 10명이 넘는 환경미화원이 잔뜩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굴착기까지 동원돼 쓰레기를 헤집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금 2,600만 원을 쓰레기로 착각해 버렸다는 6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모습입니다.
이곳 폐기물 집화장엔 무려 24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모여 있었습니다. 8시간에 걸쳐 쓰레기 하나하나를 살펴본 환경미화원들은 어렵게 1,828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60대 여성은 이 돈을 아들의 수술비로 쓰려고 봉투에 모아두었다가 실수로 쓰레기 자동 집화시설에 버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찾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더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기적처럼 현금을 되찾은 여성은 환경미화원들이 작은 사례마저도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다 못 찾아준 것에 미안해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시커먼 쓰레기 한 개씩 다 찾아주셔가지고 바람도 불고 근데 너무 고생들 하시는데 진짜 이게 세상은.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로 금값이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죠. 덩달아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금이 높은 국가로 빼돌리기도 하고요. 올해 초에만 적발된 금액이 100억 원을 넘었고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방 안이 아닌 가방 바퀴에 넣어오기도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바퀴를 분해한 뒤 렌치를 이용해 부수자 고리 모양의 금덩이가 나옵니다. 무게 1kg, 시가 1억 4천만 원어치입니다. 부드러운 반죽 같아 보이지만 이 역시 금입니다. 열을 가해 물렁물렁하게 가공해 몰래 반입하려던 겁니다. 특히 관세 전쟁으로 금값이 치솟은 지난 1, 2월에만 금 밀수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금을 밀반입해오다 걸린 캐리어입니다. 운반책들은 이렇게 평범한 여행객으로 가장해 금을 밀반입해왔습니다. 운반책은 채팅 앱을 통해 중국인이나 대만인들에게 접근해 해외여행 비용을 대주겠다거나 비행기삭을 주겠다면서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밀수범들에게 이익이 남았던 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최근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로 국내 금 시세는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 원에서 2,700만 원 더 높게 형성됐습니다. 국제 시세랑 이제 국내 시세가 차이가 났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있을 때 이제 금 밀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관세청은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되어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이라는 초강수에 우크라이나가 결국 백기투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이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연거푸 미국에 감사하다며 트럼프의 리더십을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의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arlier today I received an important letter from President Zelensky of Ukraine. The letter reads, Ukraine is ready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as soon as possible to bring lasting peace closer. 편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미국에 대한 고마움, 트럼프 대통령의 편한 시간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두 정상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광물 협정에 서명하려 했지만 종전 뒤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이견으로 설전만 오가며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And don't feel now, but you will feel it in the future. Don't tell us what we're going to feel.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그 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을 전격 중단하며 압박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다음 단계를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미국과 협력해 강력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고자 한다며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와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준비가 됐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았다고 밝혀 종전 협상 역시 급물살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선 불만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국 대통령이 정장도 없냐는 모욕을 받았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병들과의 연대의 표시로 계속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데 말입니다. 항의의 게시물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Why don't you wear a suit? Why don't you wear a suit? You're the highest level
in this country's office and you refuse to wear a suit, just want to see if you do you own a suit? 나흘 전 정상회담에서 우파 방송인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을 지적한 걸 두고 우크라이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Я думаю, що нам єдине, що це можна єднатись і сподіватись на краще в нашому випадку, тому що очікувати допомогу від штатів, як виявилось, було не дуже актуально. Трохи розчарована, але, скажімо так, сподіваюся. 우크라이나인들도 정장이 있다며 군인의 군복, 의사의 수술복, 소방관의 방화복 사진을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압박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자 유럽은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1,200조 원이 넘는 재무장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무상 지원이 아닌 대출 지원 방식인데다 개별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방위비 지출의 규모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유럽 방위를 충분히 메꿀 만큼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유럽이 단시간 내에 미국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러시아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점포에서는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지만 혹시 물품 값을 못 받을까? 제2의 TMF 사태처럼 될까?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 전 폐점이 결정된 한 홈플러스 매장입니다. 마트가 문을 닫아도 다른 점포로 옮겨준다는 회사 말을 믿었던 직원들은 기업 회생 소식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매체 보고 알았어요. 말들은 안 하는데 다들 불안해하고 있죠.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10년 전 전체 금액 5조 원 가운데 2조 7천억 원을 대출받아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줄곧 실적 부진에 시달리자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았는데 이 기간 16개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에도 납품 대금은 문제없이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협력사들은 행여나 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한 상황. 여기에 제2의 TMF 사태를 우려해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받지 말라고 저희는 지지를 협박이 따로 있어서 그냥 거기에 금지가 온 것뿐이라. 홈플러스와 거래를 끊는 업체가 생겨나면 상품과 재고 확보가 어려워져 고객 이탈도 불가피합니다. 10년 동안 장 보던 데인데 없어지게 되면 힘들죠. 포인트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게 없어지거든. MBK가 법원에 손을 벌리기 전에 자구책을 내놨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K가 홈플러스를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이 더 이상 돈이 되지 않으니 버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닐까. 기업 회생 절차 개시 후 신용평가사들이 또다시 신용 등급을 낮춰잡는 등 홈플러스가 창립 28년 만에 생사 기로에 놓였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경제기자 M 최윤영입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3인방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하는 은행으로 기존 은행과 달리 영업점 없이 24시간 운영됩니다. 2017년 K뱅크를 시작으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등장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손녀딸이 얼마 전에 용돈 얘기하길래 그거로 붙여준 적은 있어요. 카카오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현찰로 하지 않고 카카오톡 플랫폼 덕분에 모임 통장, 비대면 대출을 특화하며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20, 30대의 80%, 50대도 절반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달 동안에 저희 카카오뱅크 앱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약 2천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토스뱅크는 10대들에게 인기입니다. 알파, 젠지 세대 구미에 맞는 앱으로 어느새 이용자 1,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 토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가상 계좌라 가지고 그냥 보내면 거기로 보내고 뭐 거기로 받고 하면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K뱅크는 인터넷 뱅크지만 지하철 역사의 ATM 기계도 만들며 고객 1,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들 인터넷 은행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이제 제4 인터넷 뱅크가 나옵니다. 이달 25일 인가 신청이 시작이 되는데 현재 6개 컨소시엄이 준비 중입니다. 더존이 준비하고 있는 더존뱅크, 랜딧의 유뱅크, 한국신용데이터의 한국소호은행,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들의 소소뱅크, 농민 AMZ뱅크, 그리고 해외 동포의 포도뱅크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들려고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6개 컨소시엄에는 기존 은행과 보험, 증권사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건은 명분입니다. 사업 명분이 의미 있어야 인가에 좀 더 유리한 만큼 저마다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170만의 사업자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저희 기존에 잘 알고 있고 그들이 필요한 금융 상품을 농민을 위하거나 또 해외 동포를 위한 금융도 있습니다. 제외 750만 동포를 위한 은행으로 또 국내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4 인터넷 은행이 생기면 경쟁에 따른 금리 인하 등 소비자 혜택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인하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예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금 수신 경쟁도 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달 말 신청이 시작이 되면 빠르면 2달 뒤, 늦어도 상반기에는 제4 인터넷 뱅크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내왔던 시중은행들과 도전장을 내미는 인터넷 은행들의 치열한 생존 싸움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입니다. 지옥이 되어버린 요양원. MBN이 1월부터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죠. 그간 MBN은 부족한 요양보호사 숫자와 고령 여성들만 취업하는 그 현실의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결국 보건복지부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내가 뭐라고 10시간 이상씩 묶여 계시는 날이 많았고요. 끈으로 밖에서 잠근 거예요. 학대와 방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참혹한 요양원의 현실을 다룬 MBN 기획보도 후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해 평균 연령 67세, 고령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을 지키고 있는 현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필리핀 가사관리사처럼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 연수과정을 시범 운영합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관리하는 체계도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 문제로 벌어지는 학대와 방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와 별도로 내국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찾아가는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포럼이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MZ세대에게 세상을 물들일 자신만의 색을 찾는 기회는 물론 청년 장학금 1,000만 원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도 제공됩니다. 올해는 어떤 셀럽들이 청년들을 찾아갈까요? 유승호 기자가 미리 봤습니다. 똑같은 색은 지루하잖아? 세상을 물들여봐. 페인트 유어 컬러스. MBN Y포럼이 오는 28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청년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합니다.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의 색다른 공연을 시작으로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첫 연사로 나섭니다. 유 회장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IOC 선수위원, 대한민국 체육 대통령까지 자신만의 색을 향해 달려온 여정을 전합니다. 이른바 유튜브 신입 아저씨로 최근 유명세를 달리는 종합격투기 추성훈 선수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심으뜸도 연단에 오릅니다. 배불러 사실은. 아까 스테이크 양껏 먹고 사실 맛있긴 맛있지만 좀 힘들어요. 이거 이해해주세요. 레드 헬리콥터 창립자 제임스 리에 이어 MZ세대에게 친근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미민우와 코레일 SNS팀 강하영 대리가 끼를 발산합니다. 구독자 170만 명을 넘긴 스케치 코미디 유튜브 크리에이터 띠베의 솔직담백한 이야기와
뉴진스님의 화려한 퍼포먼스 댄스 타임을 끝으로 Y포럼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하기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고요. 너무나 영광입니다. 청년장학금 1,000만 원의 주인공이 가려질 Y챌린지도 함께 열리는 이번 Y포럼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햇살이 퍼지면서 추위가 누그러들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8.8도까지 올랐는데요. 남은 한 주 동안 서울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이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북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날아들겠습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이 되면 서쪽 전역의 공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북과 경남 내륙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좀 더 내리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0도, 춘천이 영하 3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대체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내륙의 일교차도 10도 정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호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